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이거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을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고 그래.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늘었지만은 한국은 82배 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위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갖고 클럽에 가갖고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이거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린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주려고,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여러분들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위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쓸게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쓸게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 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면은 10일이면 $20야. $20?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 안 줘. $5 딱 줘요. $5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겠어. 폼나겠어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네,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 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맡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주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많이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졌어.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는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첫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2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이어서 다음 시간엔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양창순 박사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지, 그로 인해 겪는 피해의식, 그리고 후회와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창순 박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로 피해의식을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과거보다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현재의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비교와 불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 박사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무의 가지치기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듯 불필요한 감정과 에너지를 제거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인간은 죽는 날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 박사님은 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성격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일수록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직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직관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능력으로 이 직관이 가장 잘 발휘되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그 결정의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직관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 박사님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는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 박사님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실제로 박사님이 상담을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 때문에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의 86%가 일이 아닌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일 자체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인간관계,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양 박사님은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애들러라는 정신과 의사는 인생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과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완전히 다른 우주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그들이 나와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관계를 해야 할까요? 양 박사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단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책이나 배운 이론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남이 생각하는 나가 중요했지만 성숙해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박사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갈등과 어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창순 박사님은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맺기 위해 3가지 중요한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50점을 만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100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도 사계절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계절처럼 변화합니다. 처음 만나는 봄, 관계가 깊어지는 여름, 각자의 삶에서 결실을 맺는 가을, 그리고 혼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겨울과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봄을 느끼고 있는데 상대방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또한 조아리 창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인간관계를 4개의 창문에 비유합니다. 첫째는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둘째는 자신만 알고 남은 모르는 부분, 셋째는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아는 부분, 넷째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4개의 창문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박사님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타인의 시각에서는 오지랖이 넓거나 지나치게 간섭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박사님은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조정하고 타인의 단점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 박사님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나누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언하는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은 능력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긍정적인 태도와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컨트롤한 후에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결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 뿐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은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삶의 자세와 세계 정세를 읽는 법,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데 1만 달러 시대 수준의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3만 달러 시대에 귀티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부티가 나고 싶나요? 아니면 귀티가 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부티와 귀티를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부티의 사전적인 정의는 부유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이고, 귀티는 두티와는 조금 다른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티가 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졸부라는 말을 만들어서 돈만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단순히 돈만 많기보다는 내 자신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귀티는 사실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모습만 신경 써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부, 즉 내면의 아름다움도 같이 신경 써서 만들어야만 진정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귀티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깔끔한 손톱과 발톱입니다. 얼굴이나 옷은 누구나 잘 신경 쓰지만 손톱이 거칠거나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큐티클이 많거나 너무 지저분하게 손톱이 길어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손톱, 발톱 같은 작은 부위까지도 꼼꼼히 신경 써주는 것이 사람이 부티나고 깔끔해 보이는데 한몫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집에서라도 자주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를 우리는 귀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입니다. 깨끗하고 하얀 피부는 옛날부터 부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피부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피부를 더 나빠지지 않게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 피부 관리를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도 있는 부분이죠. 또 평소의 식습관이 어땠는지도 피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해서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머릿결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어떤 모양인지랑 상관없이 머리에 윤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은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윤기를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사용한다거나 미용실에 자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 지출이 꽤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귀티나는 이미지에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드라이기나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옷 같은 경우에는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적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 경박스러운 디자인은 아닌지 등등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지는 않은지, 실밥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아요. 신발을 구겨 신는 것도 지양해야 될 습관입니다. 물론 좋은 원단의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부티, 그리고 귀티 나는 모습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 옷을 살 때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신경 써주셔도 충분히 귀티가 나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숙도인데요.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티가 나는 사람일수록 귀티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투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보통 명령조가 아니라 첨유형을 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명령조의 언어가 아니라 첨유형을 쓰는 사람은 독보적으로 귀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 물 좀 갖다 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냥하게 첨유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로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남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여유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무작정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귀티나는 법입니다. 특히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차이를 느끼기가 쉬운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말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자신을 귀티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표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 기복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어렸을 때는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티를 다 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설령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쉽게 하기는 어려워합니다. 화가 나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거나 서운해지면 입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어떤 일을 성사시킬 때 좋지 않으니 평소에도 계속 훈련하여 좋은 기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 상황에 맞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며 표정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소신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서 할 말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말을 건넬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잘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는 사람이 진짜로 귀티가 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티 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귀티 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좋은 내면을 관리하면 좋은 인상이 만들어지고 그 자체로 귀티 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의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 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